네, 최근 600명대까지 증가했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방역 지표는 여전히 위험 신호를 발신하고 있어서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 보입니다. 오늘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천안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안한 300명대를 이틀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말 검사 건수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일부터 또 이제 확산이 더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나온 수치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네, 이틀 전하고 어제까지는 사실은 양성률이 2%, 1.8%여서 많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양성률이 1% 이하로 떨어지긴 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단체 감염이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계속 N차 감염이 나오던 지역과 개인적 가족 감염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3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일 정도부터 중후반으로 갈수록 확진자가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달이 되게 되면 아마도 단계 완화에 대한 영향과 설 연휴의 영향이 같이 겹쳐서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상황을 좀 주시를 해야 되고요. 항상 이렇게 확진자가 조금 줄 때는 저는 항상 폭풍 전야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1년 동안 코로나를 확진자를 보시면 줄었다가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시점이라고 좀 생각하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확진자 숫자는 설 연휴의 영향은 이제 좀 다 드러나고 그걸 걷어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잠복기가 보통 평균이 4일에서 5일이지만 예. 그것이 N차 감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2주, 3주 이후에 나타날 확률도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자가 본인은 감염이 돼서 증상이 없지만 N차 감염을 퍼뜨리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지금은 걷어진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일단 위험 요소 네, 남아있다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리고 주요 방역 지표들 살펴보면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었고요. 예. 그리고 검사 건수 대비 양성자율인 양성률도 1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한 1.3%인데 최근엔 아까 말씀드린 2%, 1.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되고 아직도 수도권에서 거의 70, 8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무증상 감염이 초기에는 한 20%밖에 안 됐다가 7월 정도에 한 40% 공식적으로 나온 거죠. 그다음 최근에는 거의 80% 가까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도 증상이 없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굉장히 그건 위험하고요. 예. 항상 나는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번 주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요. 뭐 목요일쯤 저희가 또 다시 뵙겠습니다만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 지나서 또 3일절이 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연휴에 대한 영향도 아마 다음 주 뭐 이제 지금 분석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엔 아마 그 연휴와 관련된 얘기도 저희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2시 10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요. 시작이 되는 대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에 대한 판단, 아마 방역당국에서 고심이 굉장히 깊어 보이는데요. 최진봉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3월에 그걸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예.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지금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동일한 규정으로 거리두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종별로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그다음에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예컨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일단 풀어주되 대신 문제가 생기거나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을 때는 확실히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그렇게 되면 예. 결국은 불만 요소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최 교수께 좀 여쭤봤는데 아무튼 뭐 변수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까 천 교수께서 주요 지표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 이미 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여부, 뭐 전망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쉽사리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또 다시 상향할 수 있는 위치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451.9명이거든요.
400명 초과하게 되면 2.5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28일까지가 지금 현재 거리두기인데 28일 이후의 거리두기가 3월 1일부터 다시 상향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 물론 오늘 내일 사이 내일부터 이후에 후반부에 어떻게 숫자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 숫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이 상태로 계속 갈지 더 내릴지는 제가 볼 때 좀 상상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현 단계를 유지하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3월부터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좀 개편하려는 시도를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 거의 어느 정도 안이 나왔는데 실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인원수가 늘어나고 또 설 연휴 이후에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숫자가 좀 잡히고 있다는 판단이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발표를 좀 늦추지 않을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는 그 전체적인 모든 업종에 대한 동일한 규정을 하기보다는 예. 일정 부분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되 문제가 발생하거나 방역 대책을 제대로 안 해서 적발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강하게 묻는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개인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각각 방역 대책을 제대로 잘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되어집니다. 같은 네. 질문을 또 천은미 교수께도 좀 들어볼까요?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확산세가 이 정도를 유지를 하게 되면 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때문에 바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2단계를 유지를 하면서 일부 확산이 되더라도 어떤 특정 그 운영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을 좀 시간 제한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일부만 조정을 하지 않을까 좀 추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모두 내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 주 남은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 며칠간에 나오는 확진자 동향이 백신 접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일에 확산세가 증가가 되면 저는 더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해외 사례를 보시더라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10,000명이 넘던 확진자 수가 백신을 1회 접종을 50% 이상을 국민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예방률이 굉장히 좋아서 한 96%는 예방이 되고요. 99%는 사망률을 예방한다는 정말 좋은 효과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건 파이자 백신을 주로 이스라엘은 맞았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애들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를 같이 맞은 연구도 나왔어요. 예.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한 110만 명 정도를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정말 파이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회 접종만 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간격을 3개월 정도 늘려서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1회만 맞는 거죠. 원래 아스트라제네카는 12주 3개월 간격으로 맞으라고 연구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예. 파이자도 같이 하는데 파이자는 4주가 지나니까 한 85%, 아스트라제네카가 도리어 94% 정도로 입원율을 감소시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면 늘수록 더 빠르게 백신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걸 이 결과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만일에 확진자가 는다면 어떻게든 백신 수급을 더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해져 있는 인력이나 뭐 자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확진 속도에 따라서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인력은 지금 뭐 의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초저온 그 냉장고가 사실은 많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 화이자 같은 경우도 2주 정도는 영하 20도 일반 냉동고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모더나 같은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충분한 공간이 좀 있어야 되고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만 있다면 접종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급이 네, 관건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일단 25일부터 요양병원 시설의 종사자나 뭐 입소자들이 내가 접종 대상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열지 않았는데 25일부터 개통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일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예. 내가 접종 대상인지 아닌지 언제 접종을 하는지 이걸 검증할 수 있도록 예.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25일부터는 본인이 언제 맞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접종은 26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 26일 날 같은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주로 이제 대상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재활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5,804곳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접종도 하고요. 예. 또 이제 이런 요양병원 같은 게 자체적으로 의사분들이 계시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약을 공급하고 그 의사분들이 요양병원 안에서 직접 접종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 중에 담당 의사가 안 계시는 곳은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보건소나 아니면 병원 같은 경우 독감 주사를 놨던 병원들도 이제 접종 대상자들이 찾아오시면 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접종이 되게 되고, 그다음 27일 날은 이제 화이자 백신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네네. 27일 날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주로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중증 환자 치료 병상,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요양병원에 계시는 이제 환자분들이나 거기 간병하시는 분들을 주로 접종 대상으로 하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이 시작되니까 6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27일 날 이제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약 한 5만 5천 명분 정도가 화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의료진 한 5만 5천 명이 접종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접종 계획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면, 집단 면역과 관련된 어떤 변수가 있다면 접종률, 백신 공급이 잘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여전히 지금 상존해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짚고 있는데요. 꼼꼼하게 좀 더 들여다본다면 천은미 교수께서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인구의 70%라고 하면 18세 미만과 임산부를 제외하면 사실 전 국민이 다 맞아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백신이 예방률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60에 70% 정도 되고요. 노바백스가 한 89%, 파이자나 모더나가 한 95%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80%가 전 인구가 다 맞아야 70%가 될 텐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급이 백신이죠. 백신 수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듯이 접종률에 대한 의사가 높아야 될 겁니다. 예,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고령층 거의 접종을 했는데 젊은 층이 접종을 안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그린 카드를 준다든지 그런 걸로 조금 격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 접종에 대한 의사가 좋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면 남아공이 만일에 주요 이런 그 변이가 되게 되면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70%를 집단 면역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들어왔던 백신을 전 1회 접종만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 정도의 한 8, 90% 이상 되는 백신을 1회 접종을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보면 3개월 정도는 그 예방률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우리가 백신이 좀 수급이 원활해질 때 2차 접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된 기점을 두고 이제 백신 첫 번째로 맞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적 싸움을 한다고 봐요. 그럴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방역의 관점 접근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에 따라서 접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첫 번째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따질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꾸 접근하다 보면요, 백신에 대한 불안감만 커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 1차 백신 접종 대상자를 조사해 보면 93.6%가 맞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그래도 적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 정치인들이 누가 첫 번째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면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불필요한 어떤 그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정경 청장 말처럼 이게 그냥 열심히 원칙대로 맞아가면 돼요. 그러면 전체 접종률이 70% 이상만 되면 집단면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접종 순서대로 가서 맞고 그렇게 오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누가 맞았니 안 맞았니 누구를 맞아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예.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정치인들은요, 국민적 불안감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보다는 국민들이 접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경 청장 말처럼 방역의 관점 접근했으면 좋겠다. 정치적 관점보다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뭐 네. 이제 관련해서 뭐 질문들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은근 청장도 국민 불안감이 크다면 언제든지 저명 인사 접종을 할 수 있다. 저명 인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저명 인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최진봉 교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아까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접종률이라고 이제 천은미 교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사례들을 많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다른 이제 선진국들 혹은 남미로 가도 그렇고요.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그 1차 접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저거 봐라 저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백신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제 수반들이나 보건복지부 관련 분들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접종을 했고 예,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격려 차원에서 그 보건 쪽에 관련된 분이 접종을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안철수 대표께서도 본인이 의료인이니까 접종을 하겠다. 어차피 백신은 맞으셔야 되는데 네. 형평성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몇 분만 맞으시는 거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맞아서 정말 안전하구나. 우리도 순차적으로 맞아야겠다. 네, 그런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는 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들을 다 사실은 다 떠나서 원래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맞는 것이 논란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정해진 순서, 그다음에 원칙 그걸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면 뭐냐면 그게 괜히 순서를 바꾸거나 누가 또 맞게 되면 중간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특혜다 이런 논란도 나올 수 그런 있어요. 특혜가 나올 수 있죠. 물론 그게 소수일 수 있을 수 있지만 예. 왜 우리가 먼저 맞아야 되는데 저분은 그러면 권력이 있어서 먼저만 지난번에 그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교수들이나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의사들보다 먼저 맞아가지고 예. 그 간호사들 의사들이 막 그 집회도 하고 이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고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안 봐주려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먼저 맞고 안전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지만 네. 어느 정도 해외에서도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물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중대한 부작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지금 90% 이상이 접종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또 형평성 논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지도자 자꾸 얘기하시니까 대통령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은 맞지 않게 돼 있어요, 지금. 예. 68세입니다, 대통령이. 근데 그렇게 물론 대통령 맞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또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 65세 이상은 맞지 말라 그러면서 대통령 맞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도움이 될 거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냥 원칙에 맞게 우리가 정해진 룰에 맞게 하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정치권에서 자꾸 이걸 정치 논쟁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상황이 만약에 또 이제 물론 천은미 교수 말씀처럼 접종률이 만약에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진다거나 한다면 이제 우리 국가의 저명 인사 누군가가 격려 차원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차원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3.1절입니다. 근데 광화문 광장 집회를 준비 중인 보수단체들이 있다고 해서요.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될 텐데요. 저는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안전한 상태가 절대로 아니에요. 70% 이상이 맞아야만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에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11월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11월이라고 얘기하는 건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요. 예.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로 안전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백신 맞았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백신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3월 1일 날 또 모여가지고 만약에 저게 4차 대유행이 또 시작된다고 하면 전 국민들 이렇게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차 대유행 이후에 이거 잡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도 완전히 3차 대유행이 다 잠잠하게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3월 1일 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또 집회를 하시다가 보면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이 가까이 모이게 되고 마스크도 내리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구호 외치게 되고 노래 부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것은 본인들의 주장을 꼭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른 국민들이나 다른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 또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고통받으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숲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도 꼭 생각하시고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까지 듣고요. 코로나19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